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쇼 오시는 날이에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모품이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를 영입한 이제 실무진단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할로 구성하고 데려온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역할도 해가지고 놀랐다. 아니 지금 이게 출판 기념회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모품이었다라는 발언을 발언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네, 내용을 네. 이게 큰 화제가 돼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나면. 근데 그 책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감사한다. 왜냐하면 저를 발탁한 사람이니까. 아, 발탁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YS가 발탁한 사람 중에 보면 손학규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3당 합담이나 이런 거 겪으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 비슷한 걸 쓴 건데 이제 언론은 그 중에서 그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키즈라고 아직도 따라다니잖아요, 꼬리표. 그거 뭐 그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니 그거는 팩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발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YS 키즈라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건 아니, 팩트는 팩트인데. 전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를 발탁해줬으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축하한다고 해놓고 곤란한 질문을 해서 곤란하진 않아요. 죄송해요. 자, 석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뉴스다.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저는 판문점 3자 회동을 잡았습니다. 판문점 3자 회동.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사실 상한가는 저게 맞죠.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저 고르실 것 같아가지고 양보하고 저는 광화문 광장을 골랐습니다. 아니, 저거는 이해가 되는데 판문점 회동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광화문 광장이 상한가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공화당과 박원순 시장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양측 다 어느 정도 이 이슈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각자에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 보기 때문에 뭐 특정 정파보다는 그냥 광장 자체를 잡았습니다. 아, 핫한 곳이고 윈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주체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솔직히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에게 사실 대한애국당이 그 우리공화당이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데 적중했고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자기 지지층에게는 우리는 박원순 시장과 맞선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제 자체로는 양쪽 다 얻어가는 게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이런 경우는 윈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각자 자기의 몫을 챙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윈윈은 서로 협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적대적이죠. 적대적으로 자기 몫 챙겨가 것이다. 그렇게 그건 동의는 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 아니 사실은 뭐 그게 국민들의 동의나 공감을 얻느냐 여부를 떠나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굉장한 소득을 올린 거죠. 왜냐하면 저걸 통해서 굉장한 노이즈 마케팅을 했고 당 이름 바뀐 거 우리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일단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인데다가 또 이 좀 강경한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뭔가 이게 그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의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최근 연일 그 말실수를 하면서 언론에 구설이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공화당의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또 어필한 거죠. 자기 지지층들에게. 양쪽 다 그냥 공포탄을 좀 세게 쏘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게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조원진 대표도 계속 설치하겠다 한 부분도 있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뭐 그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절차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센 구호죠. 세죠.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감정 대립선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조치들은 많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번에 근데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 명박산성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어제 뭐라고 또 하신 게 화제가 됐냐면 그 화분을 쭉 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동안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는데 그러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얼른 무거운 화분을 쭉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 힘으로는 움직여지지도 않는 큰 화분을 그걸 보고 크레인으로 이준석 최고가
명박산성이 떠오른다. 이거 무슨 의미로 하신 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광우병 시위 때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했지만은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전경버스를 깔고 이런 거는 뭐 그 전 정권들에도 있었던 거니까 저 정도면 뭐 아주 무리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청수 청장이었나요? 뭐 네, 대단한 아이디어를 합시고 무슨 부산에서 한번 써봤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길 자체를 차단한 걸 보면서 그랬었죠. 야 이거는 벽 앞에선 그 컨테이너 앞에선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전경버스는 땡길 수라도 있고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도 네, 있지. 네. 이게 컨테이너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 저는 이번에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가 우리공화당이랑 불편한 관계라는 건 아실 텐데 예. 그래도 제가 이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그 천막이라는 게 우리공화당이 천막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은 예. 나중에 우리공화당은 그래도 원내정당이니까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의원 집단은. 2명. 예. 근데 그보다도 약한 존재들이 만약에 광장에서 나중에 어떤 투쟁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그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가 닫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천막이라는 걸 배제하고 생각하면 왜냐면 이것도 저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예. 통진당 정당 해산 청구할 때 예. 보수 쪽에서는 거의 저만 반대했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예. 헌법에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선거로 해산되면 모르겠으나 해산 청구를 해서 해산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우리 공화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뭐 유권자들 심판할 수도 있는 성적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건 저는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자, 생각이 박원석 들어요. 의원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세요? 좀 비교하긴 어렵고요. 뭐냐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아예 천막으로 당사를 차려놓고 음흠. 장기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민들과 잦은 충돌 때문에 서울시가 많은 민원을 받기도 민원이 했고 200건이 넘었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월호는 했는데 우리는 왜 예. 못하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차원이 달라요. 음.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이 거기에 천막을 차렸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서울시에 민원을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당시에도 원칙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일한 논리고요. 우리 공화당에서 이게 세월호와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이 공당인데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인데 이제 국민들의 감수성이나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때 명박산성을 쌌을 때 MB가 저희가 흙을 쌓아가지고 그 명박산성을 넘었던 사람이 접니다. 오, 그것 때문에 제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이었어요. 흙을 그때 어떻게 싸서 안시성이에요? 넘으셨어요? 뭘 그때 쌓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 예. 모래주머니를 갖고 와가지고 모래주머니 그 모래주머니를 쌓아가지고 넘었어요? 그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거 지휘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 이번 화분과 그 명박산성 같이 놓고 볼 수 전혀 없다.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을 예를 배제하고 들어서 생각하셨. 이런 겁니다. 예. 원래 지금- 법의 여신의 눈에는 눈 가리기가 있어요. 지금 그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이 예. 다수 그런 상당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그에 대해서 서울시나 뭐 혹은 공권력이 부당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미 우리 공화당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넘칠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화문에다가 그 천막을 네, 쳐놓고 예. 장기간 그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화당이란 걸 배제하고 생각하면 화분이 명박산성 같다라고 우리 최고위원이 저는- 그러셨는데 네. 지금 문자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걸 배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의 행동을 다 고려해서 화분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이제 네. 그게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쨌든 진영 간의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만 해도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뉴스 딱 나와가지고 그 비례대표 얘기했다가 우리 공화당에서 저 고소하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오는 대로 저 주겠다 뭐 이거 먼저 빠지는 순서대로. 아니 그랬더니만은 고소하겠다 그래요. 저도 우리 공화당과 불편한 관계인데 고소 당하셨어요? 안 당했죠. 네. 근데 우리 공화당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제일 아주 미워한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조원진 대표는 예. 누구든 고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한테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우리 공화당 불편한 관계를 하더라도 예. 저는 여기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솔직히 통진당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보수 세력에게. 예, 예. 그래도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절차 자체가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예, 예.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실랑이 하는 건 아까 봤듯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 근데 화분으로 원천 봉쇄하겠다? 저는 이건 약간 좀 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분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청 앞에서 하도 시민단체들이 집회한다고 그 집회 장소를 화분을 갖다서 가로막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장기간 천막을 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집회조차도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가로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의 조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광화문 광장 상한가를 골라오신 이준석 최고위원에 이어서 박원석 전 의원 상한가는 판문점 회도 뭐 이거는 저희가 워낙 인터뷰를 여럿 해서 뭐 왜 꼽아오셨는지는 알겠고 네. 그 사실상 종전선언이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여쭐게요. 저는 이제 공감하는데요.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 판문점 회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대부분 그 시민들이 아마 그걸 꼽으실 거예요. 트럼프, 김정은 두 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그렇죠. 북쪽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인데 그렇죠. 사실은 정치에서 그 이미지 내지는 뭐 그 영상 이런 것 하나가 수백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치적 연출의 천재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맞아요. 원래 북한은 극장 국가라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못지않게 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 장면 하나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냉전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 때문에 이걸 두고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뭐 앞으로 뭐 실무회담 진행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하노이 노딜 회담으로 거의 끝났다고 봤던 이 비핵화 대화가 극적으로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이 됐고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과까지 기대한다. 이준석 최고.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 있어가지고는 이벤트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 이벤트는 윤활유에 비슷한 것이고 엔진 오일 같은 거고 사실 연료가 제대로 공급돼야지 이제 내실이 따라서 엔진이 굴러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벤트적인 측면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교착되었던 북미 협상. 이벤트로서는 100점.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벤트로 이것이 재개될까 했는데 가장 극적인 형태로 그리고 가장 깔끔한 형태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이 엔진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연료가 존재하느냐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우리가 이 엔진이 가다가 멈췄었던 이유는 가다가 그 소위 말하는 FFVD라고 하는 완전한 형태의 비핵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강경파와의 협상이 좀 틀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전향적인 이제 자세들이 나올지 이걸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박원석 의원님하고도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가져가길 좀 기대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낼 수 있겠느냐. 왜요?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은 당장 미국 민주당의 반응이라는 것도 심상치가 않고 미국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제재를 풀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동의할 것이냐? 어떤 대가성 대표는 뭐하지만 상호주의적 그런 어떤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이걸 풀어줬을 때 제 생각에는 재선 가도를 꿈꾸고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움직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기도 하지만은 김정은의 결단이기도 하다. 필요한 것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유엔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이 계속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어쨌든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의 없이 사실 그 풀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저걸 풀어준다면 뭘 요구할까? 저는 우리 방위비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방위비 분담금 얘기. 방위비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인데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이 한 뭐 2, 3주 내에 재개가 될 텐데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백악관에 한번 와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적이라고 한다면 유엔 총회에 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가기 전에 들려서 종전선언 사인하고. 워싱턴 들려서 찍고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 내놓고. 그리고 유엔 총회장에서 유엔 제재 완화를 호소한다면
이게 굉장히 새로운 국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죠. 이게 제가 그려본 로드맵입니다. 교감하셨어요? 아니 그 로드맵은 굉장히 그런데 구체적이네요. 김정은한테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하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고 자, 보죠 뭐. 들어보죠.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하한가 가야 됩니다. 네. 자,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는 뭐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국면에서 난처해진 고르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 이 황교안 대표가 왔습니다. 황교안 대표 또 나왔어요? 예. 왜요? 아니 그 대변인단 뽑아놓고 거기 자체가 안면 있는 분들 많거든요. 30초. 그런데 공개 발언 좀 하라고 했다가 발언 시작하니까 이건 비공개로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 저 친구도 되게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좀 말실수가 최근에 잦다 보니까 예, 혹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예. 그런 부대변인단에서 말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분들 본인보다 정치 경력 많은 분도 있어요. 당직자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도 있고 예. 실제로 전임 대변인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말실수 우려하기에는 좀 과한 그런 우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짧게. 이건 패싱하고 이인영 때려야지. 이인영 아니, 대표 때려야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좌파 독재 프레임 내걸고 레드카펫 밟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외연 확장하려다 보니까 철학과 경험과 내공의 빈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 말실수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습대 강연도 그렇고 이번도 계속 나올 그렇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 하한가로 꼽은 이유는요. 예. 정개특위 뭐 사전에 아무런 협의 통보도 없이 심상정 의원 해고한 것도 문제지만 예. 사실상 저는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국회 정상화 됐나요? 심상정 해고 빼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결특위도 위원장도 선임을 예. 못했고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뭘 들고 나왔냐면은 목선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하고 추경하고 바꾸게 생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원내 전략이 있는 건지 뭘 위해서 저런 협상을 한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4일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나갔는데 여론에서 궁지에 몰렸어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든가 빈손으로 예. 아니면 망하든가 둘 중에 예. 하나였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 나경원 원내대표 건져준 거예요.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보따리 주게 생겼어요. 지금 뭘 얻어내는 정상화였나요? 얻어낸 게 없어요. 아니, 그냥 근데 상임위 준 열겠다는 것만 말만 있다? 얻어냈습니다. 저는 정의당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민노당 때부터 2004년부터 15년째 속아놓고는 왜 지금 와서 또 속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속은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 결국에는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동지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노무현 정부 때도 겪어봤고. 원래부터 동지 아니었고요. 속은 게 아니고 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랑 이제 연대하시죠. 제가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넣었는데 웬만하면 나오시는데 지금 안 나오셔가지고 나와봐요. 제가 네. 조만간 직접 답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